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는지요? 우리가 좀 답답한 뉴스를 하루 종일 듣고 막 화가 나더라도요. 뇌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밤에 좋은 꿈을 꾸고 혹은 내지는 꿈을 안 꾸고 푹 자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세상과 나를 조금 분리시켜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방송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인 기자 뉴스픽 전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요즘 핵사이다 이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대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쇼미더뮤직 코너에 지난주부터 새로 합류한 또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이승형 뉴스마트 경영본부장인데요. 배종찬 소장의 좀 위험스러운 발언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탁탁 잘 짚어서 우리 방송을 균형 있게 잘 차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배 소장과 함께 이승형 뉴스마트 경영본부장 쇼미더민심에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분은 옛날에 청와대도 계셨었기 때문에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다 배경 설명까지 정확히 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 속 시원하게 한번 진행해 보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기쁘다 그랬죠? 25만 넘어서. 나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30만 가야 될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잠시 기다리시면 한동희 기자와 함께 우리 뉴스픽 전해드릴게요. 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마트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밤새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요. 갑자기 뭔가 좀 심쿵하죠. 뭔가 좀 불안하고. 네. 내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내가 좀 잘 못 잤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잘 못 잤습니다. 네. 아, 그래? 왜요? 그냥 잘 못 잤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런데 구멍가게님께서 갑자기 노변도 옛날 사람이네. 밤새 안녕. 그러는데 이 밤새 안녕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구리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네. 구멍가게님. 네, 콕 찍어주셨네요. 써니님, 역시 우리 써니님 오늘도 또 열일하십니다. 조태구알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배동호님, 헌법재판소 결정과 기각, 올 기분은 매우 좋게 만듭니다. 정치판이 개판이라서 속상하지만 안녕하지 못하지만 우리 뉴스마트 소식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다. 내가 왕이다 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이 헌법재판소 이 결정 모처럼 아유 그냥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의 주도로 성사됐던 수사권 축소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네. 인정을 하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일단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률에 따라 통제, 축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주장해왔던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다는 전제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번에 헌재에서 다루었던 이 의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주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게 하나가 있어요. 이때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으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는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국회에서 의결 표결했던 이 입법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건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개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 소속이었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양 의원은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니까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위한 조치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못하게 하고 국회에서 이걸 그냥 통으로 달아가지고 표결에 붙여서 넘기게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이런 꼼수를 부려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건 맞다.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통과된 그 법안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법률안 심의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 출석해서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권한 침해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때 법사위원장이 이제 김도부 의원이었는데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 그러니까 원래 제3의 정당이 하나가 들어가야 됐었으니까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상향이 4명이 돼서 4대3으로 이제 이게 가결이 되고 본회의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선 재판관은 조정심사 없이도 조정안 의결이 가능했던 것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과 그 밖의 조정위원회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 의원의 위장 설정을 이용한 민주당의 선택은 국회법 위반한 것은 맞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또 그 안건이 있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6명이 네. 이 법안은 문제다라고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한 게 있었습니다. 네,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는데, 네. 일단 검사는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권한쟁의 청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 6명도 이제 청구를 했는데, 우선 헌재에서는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이거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본 그렇습니다. 거고요. 나머지 검사 6명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 네. 그러나 이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한이고, 네. 이거는 입법을 관정하는 입법부에서 이건 어느 정도까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네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좀 타당하지 않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영장 신청권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이 있지만 강제 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다.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이유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도록 하기 위함이지 수사권이 법률상의 권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네.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탈하여 입법으로 법률로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법무부 장관과 이 나머지 검사들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든 게 바로 헌법상 그러면은 수사권이 검사의 것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봐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검사에 의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냐? 네. 아니다. 그 규정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에 보장했다라기보다는 인신 구속에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으로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그렇게 할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에 수사권은 이제 뭐 국회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까지 해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수완박 법률이 제대로 운용되기도 전에 검찰이 다 시행령을 다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네. 다 다시 자기네가 다 원래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되게 옳지 않은 행동인데요. 예전에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2009년도 이명박 때, 그때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주장들이 여러 개 이와 유사한 주장과 유사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황당한 개변의 극치다. 지금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부정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9년에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고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바로 또 이제 네. 국민의힘의 행동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미디어법은 그거였죠. 원래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신문사 이런 곳에서 방송국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고쳐가지고 언론사든 뭐 신문사든 대기업이든 다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해서 이런 종편 같은 거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었고, 특히 그 표결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아버렸어요, 문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날치기 통과된 다음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거 문제다고 헌재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았는데 이와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심의표결권 침해한 건 맞지만 이미 통과된 것, 왜냐면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통과 잘 됐으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아서 통과된 것 자체를 무효라고 들릴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헌재 결정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것하고 똑같은 구조인 이번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는 그 당시 여당이었고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 이제는 완전히 반대의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말이 다시 돌아가는 게 위헌십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공세를 그만두고 네. 이제 후속 조처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이 말을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논리가 좀 일관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국회의원들도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은 아무 책임도 안 져. 맨날 말 이랬다 저랬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난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러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나서가지고 말한 사람만 콕 찍어서 뭐라고 하라 그러라고. 근데 그 사람이 떨어져 있어.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의견에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 국민의 여론과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이제 이 강제동원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냐 안 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랬잖아요. 논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럼 논의는 없었어도 일방적인 거론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거론, 논의 이런 말장난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맞장구는 안 쳤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웃나라인 만큼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정상회담에서 여러 현안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그중에서 적절하게 관리할 대상으로 바로 이 독도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분쟁으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꺼려왔는데 이제 아주 기시다는 그냥 우리 윤 대통령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무렇게나 그냥 이걸 만들어버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방송 중간중간이고 끝날 때 좀 댓글 소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소개 내가 하는 거지. 자, 지금부터는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한번 얘기할 건데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죠? 안민석 의원 지금 연결돼 있으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중진이시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 포인트마다 목소리를 잘 내주시던 분인데요. 연결돼 있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민석 네, 안녕하세요, 의원입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저야 뭐. 어떻게 목소리가 좀 밝으십니다. 그 지역구 활동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뭐 저는 요즘 이제 정치 개혁, 우리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 총선 앞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을까? 이기기 위한 당의 혁신, 또 정치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검찰이 수사 1년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말 많고 탈 많고 그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것만 보면은 이재명 대표처럼 나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곳곳에 아주 그냥 짜임새 있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처럼 다 적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은 그동안에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치적이라고 불리던 것들을 다 겨냥한 것들이더라고요. 예컨대 그러면서도 그렇게 시끄럽게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해놨던 그런 핵심 포인트들은 또 다 빠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검사가 그동안 뭐 한 거야? 언론 플레이를 나쁜 인상만 주게 만든 거야? 실체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428억 약정 의혹도 빠졌고 김성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빠졌고 뭐 8억이라고 하는 이
선거 자금을 받기 위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움직여서 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그리고 기소도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됐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노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시면 저는 뭐 먹고 삽니까? 총평. 예. 아까 노 변호사님이 네.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왜 지금 이 시점에 기소를 했을까? 네. 노 변호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의 친일 행보로 인해서 지금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무근치 않을 것이다. 즉 이재명을 다시 때림으로써 이재명을 기소함으로써 이재명의 범죄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함으로써 뭔가 분위기를 바꿀 그런 심각한 정권적 차원의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이다. 그다음 네. 두 번째, 국회 교란용일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어요. 국회 교란용이요? 네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그 쌍특검, 50억 클럽, 즉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두 특검을 다음 주 3월 30일이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큰 지금 쟁점이고 네. 특히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으나 네. 입장의 또 부분적인 차이로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이때 기소를 시키면은 뭔가 지금 물론 국힘하고도 뭐 결정적으로 이제 뭔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느 한쪽에 좀 주장이 좀 강화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구체적으로 지금 저는 뭐 지도부도 아니고 네. 협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네. 이게 뭐 한 2년 가까이 탈탈 틀었는데 뭐 검사가 70명, 압수수색이 300회 이상. 그런데도 이재명이 언급되지 않고 따라서 이재명 돈 받았다는 것은 검찰이 찾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70명 검사가 찾았는데 안 나왔으면은 그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억지 기소했다고 봅니다. 네. 검찰로서는 억지 기소를 안 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게 너무 억지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근데 네. 본질적으로는 이 대장동 때문에 저희들이 대선에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이제 추석 전부터 시작한 이제 대장동이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비리의 프레임을 씌운 그리고 그래도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이제 인식을 주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 그런 네. 측면에서 물론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그놈의 대장동 때문에 우리가 대선의 증거 생각하면은 네. 정말 땅을 치고 싶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은 호재죠.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당을 흔들어대고 특히 당대표를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지금 사실은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거의 90% 이상 끝났고, 그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이 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은 이득을 환수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었다. 그렇게 하면 어느 민간업자가 들어오겠느냐. 또 내가 지난번에 마치 엄청나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업자로부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무슨 제안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으나 사실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잠깐 언급한 것 뿐이어서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 증언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상당히 안 좋아졌고 판결 선고를 얼마 안 놔두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쪽으로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총선 전에 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른 기소를 하면서 오히려 이걸 물타기를 해버려야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게 또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기소가 되는 것이고 내년 총선까지 이 이슈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질질질질 상황을 끄는 거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이쪽 대장동 기존 사건하고 병합시켜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면서 검사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이런 보관한답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또 해석도 있었더라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지금 같은 개념에서 같은 상황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만 잡으면 땡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검찰에 있는 거다. 이런 추측을 하나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누구를 다 봐줘야 되느냐? 실제 모든 이득을 취득한 바로 이 민간업자들을 오히려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재명만 잡게 한다면 너네들 다 풀어줘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견해를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혹시 동의하실까요? 말 잘하시는 노변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면 저는 정말 못 먹고 제가 삽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제가 기소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이, 대선에 미친 영향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 이강길이라는 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강길, 예. 네. 이 대장동 초기에, 초기에, 대장동이 이제 몇 차례 단계를 거치는데, 네. 2015년부터 그립을 전체적으로 김만배가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09년, 2010년도에 이 그립을 잡았던 사람이 이제 이강길이라는 분이에요. 시행업자인데. 이분을 제가 2021년 가을에 만나서, 여보세요? 네. 예. 그때는 이제 대장동에 그분이 쟁점이 됐을 때인데요. 그랬죠. 대체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이분의 이야기가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네. 대장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강진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의원님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해를 이제 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오죽 이런 이강길 같은 분도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대장동이 대선 결과에 미친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 일반 지자체 보면은 시장들이 아파트 인허가 내주고 뭐 주민들 필요한 도서관 지어라, 수영장 지어라, 뭐 길 만들어라 네. 그런 거는 항시 하는 그런 관행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 지역 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국힘 시장은 또 이런 개발 이쪽에 워낙 또 밝은 분이어가지고 아파트 인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아니 뭐 민간업자가 무슨 개발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족족 뭐 내라 뭐 그런 식으로 막 소위 말하는 삥을 뜯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검찰이 문제가 삼으면은 지금 아마 저희 오산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에 검찰에서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네. 전국의 단체장 중에서 살아남을 단체장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엮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물을 확 던진 거죠. 네. 던진 건데 애초에 이제 봉지욱 기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뉴스타파에. 대장동의 네. 일타 강사. 이런 표현은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뭐 제 후배지만은 뭐 동지 같은 또 뭐 사석에서는 봉 기자 나는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앞으로 잘 키울 테니까 더 잘해. 화이팅해. 뭐 그런 정도 편한 관계인데 네. 저희들은 한 2년 전부터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은 부산저축은행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가 누구였죠? 윤석열. 네, 그렇죠. 윤석열이죠. 윤 검사였고 윤 검사의 사수가 누구죠? 그다음에 이제 박영수 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박영수 특검이고 박영수 특검은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된 분의 또 변호를 맡았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 변호를 때 맡았었죠. 예. 그 말고 또 이제 또 조 씨도 있죠. 맡았었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윤하고 박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부산저축은행 이 사건, 이건 본질적으로 서민의 아주 그 피와 같은 그런 돈을 이 사람들이 챙겨서 그것으로 대장동 그 시드머니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지금 관가대에 있는 대장동 검찰 수사는 안고 없는 찐빵인 것이죠. 그다음에 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저희들이 최근에 이거 이제 최순실 정윤회와 연루 좀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특히 네. 언론에서는 지금 잘 주목하지 않는데 이거 한 부분 좀 제가 꼭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란 분이 대장동 화천대유의 첫 번째 고문 변호사예요. 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노 변호사님?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이분이 근데 처음에는 자기는 17년쯤에 고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15년 9월로 밝혀졌죠. 네. 왜 처음에 17년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좀 잘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건 전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보는데요. 예. 네. 자, 이런 것들을 좀 네. 노 변호사님도 좀 깊게 좀 파고 들어가 보시면요. 네. 어떤 좀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이제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흔들어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를 끌고 나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대표적 유지를 이제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그 조항의 예외와 관련해서 당무위원회에서 그거 예외에 해당이 되는 정치적 탄압이니까 이런 기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표직을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권리당원 수백 명이 뭐 백광현인가요? 그분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이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부법원에다 냈단 말이죠. 물론 뭐 제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냈다고 해서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이 당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도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당 분위기도 조금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현재 당의 분위기는? 일단 그 가처분 신청을 낸 숫자가 그 326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뭐 당원 전체 120만 명 중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지만 네. 저는 이 326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인데도 들어보면은 이름만 당원이고 네네네. 당 내에서 이간질하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막 총질해 대고 네. 그런 분들이 들어 있어요. 저희 오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제가 안민석이가 깨끗한 클린 정치를 해왔는데 네. 안민석이가 돈 받았다고 KBS에 제보하고 그런 선출 출신입니다. 그런 분은 술만 먹으면은 안민석 하도 그렇게 외치는 당원도 있어요. 저기 오산에.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만 당원이고 실제로 국힘 사람들보다 네. 더 이제 지역위원회 민주당을 괴롭히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전쟁의 시기인데 네. 당원들이 똘똘 뭉쳐야 될 그런 시기이고 특히 어제 이제 의총이 있었어요. 의총에서 말하자면 그겁니다. 이제 소위 비명계 의원이란 분들 몇 분이 발언을 하시면서 네. 기소됐으니까 사퇴해라. 80조에 따라서 그런 이제 주장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저께 당무위원회에서
그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 좀 성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시에 회의 소집하고 5시에 그러니까 1시에 회의 소집 문자 돌리고 5시에 회의를 개최할 만큼 이렇게 뭐 절차적인 논란, 절차적 하자를 남길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네. 중요한 문제일수록 절차적인 논란거리를 없애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은 절차적인 하자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의총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좀 걱정이 들었고요. 네. 이제 과연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진정으로 총선 승리를 원하고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잘 버텨내는데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네. 오히려 그거보다도 저분들이 뭔가 좀 자기 개파들의 다들 그런 지금 뭐 비명계 의원들 보면 대부분 다 개파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개파 정치 중심에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저분들이 자기들 개파의 어떤 지분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뭐 당직자들 주요 당직자 교체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구 자체가 아니라 네. 그 친명계 당직자들 빼고 자기들 지분 달라는 그런 요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비명계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공격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던 것을 조금 오히려 좀 긍정적인 아닙니다. 방향으로 근데 정해졌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저는 의총을 보면서 네네. 이제 좀 내란의 신호탄을 이제 쏜 날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내란의 신호탄이 지금 보여요?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어제 의총을 통해서 네. 그런 좀 우려가 들었고요. 왜요? 굉장히 좀 비명계 상징적인 분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이 좀 숨죽이고 있었는데 어제 본격적으로 본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한 것으로 저는 봤고요. 네. 핵심적으로는 이제 공천이죠, 공천. 네. 비명계 분들의 요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당을 생각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 총선 출마 안 하겠다. 출마 포기 선언하고서 그런 주장을 하면은 진정성을 인정받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용기 있는 분들도 없어요. 그냥 뭐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그리다가 제가 볼 때는 어제 좀 등장을 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자,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뭐, 미래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돈 내가지고, 일본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이 나 거기 돈 안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묘해졌고요. 또 사실은 일본 기업들도 여기 참여 안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꾸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뭐 69시간 노동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얘기한 거랑 좀 서로 좀 다르게 엇박자나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은 이 행정부 위에서 일 처리하시는 분들 내부에서도 조금 못 믿어 없다. 이 대통령 너무한다. 정책 너무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노 변호사님이 다 말씀해 버리시면 정말. 아니,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딴걸 빙글빙글 돌리시니까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자꾸 네, 얘기를 해보세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을 네. 속 시원하게 하셔야지. 자꾸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결국에는 그 기금에 돈을 낼 거라고 봐요. 삼성은 기금에 돈을 낼 것이다. 결국에는. 정부가 팔을 비트는데 네. 그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이 국정농단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미래재단에 네, 그렇죠. 돈 내고 말 사주고 K재단에 돈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회장되었지만은 이제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다시는 정부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감옥 갈 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막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정권이 미래기금이라고 그러면서 돈 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내고 싶지만
결국에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자, 알겠습니다. 결국 삼성은 안 낸다 하지만 그건 국정농단 트라우마 때문이다. 결국 낼 거다. 대통령 네, 말을 안 들을 수 그렇습니다. 없을 것이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직접 해보셨으니까 여쭤보는데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이요. 네. 어제 국회 현안 질의 중에서 자리를 옮긴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냐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는 거죠. 영상 한번 보시고 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영상이 지금 준비해다 놓은 줄 알았더니 안 됐다고 하는데요. 장지현 의원,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해요. 네, 안 봐도 뻔한.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네. 장지현 의원이 이러는 거예요.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비유한 겁니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위원장 허가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한 도중에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뭐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의원이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 의원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 또 근데 이제 준비됐다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하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네, 위원장이 이석해도 된다고 허락도 안 했는데 네 맘대로 피감기관의 장이 나가냐 말이 되냐 국회의원 무시하는 거냐 엄청 화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300분 중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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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고 그래도 각 사람이라는 건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네. 조선시대 정조대왕께서는 머슴도 하지 않고 존중을 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식당 가면은 젊은 그 여자 종업원들한테도 말을 높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든지 위원장석에 있으면 그 자체가 권력이고 그 권위거든요. 그래서 감정 절차를 해야죠. 그 잘못했으면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과음 지르면서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의 문제인데 네. 뭐 좀 저는 상임위원장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들에게 아무리 마음 안 든다고 그래도 아랫사람 대하듯이 아랫사람 혼낼 때도 과음지르 그러면 안 되죠. 알아듣도록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서 상대가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해야 되는데 좀 과음 지르고 좀 낙대하고 이런 갑질하는 이런 식은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뭐,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이 날린 분이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 나 대장동이 어디 있는지 컨소시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정윤회의 변호사인 이경재 씨가 국정농단이 한창일 15년 9월에 대장동 변호사로 된 것이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경재 변호사가 17년에 일하고 처음에 화천대유 변호사 된 게 했다가 이 거짓말을 왜 했을까? 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우리는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진짜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네, 신통방통해요, 진짜. 네, 네. 예. 자, 김만배 씨가 녹취록에서 얘기를 했죠. 이경재에게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될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경재가 알았다, 내가 해결하마라고 했고 그 이후에 최순실을 통해서 이 곽상도 의원이 해결해 준 것으로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네. 자기가 관련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어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좀 들여다 볼 것이고요. 네. 뭐 결국에 보니까 세상에 하늘하자 비밀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요즘 안민석 의원님은 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활동에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셔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제가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봅니다. 아니, 거기서 재미있는 게요. 네, 이건 이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막는 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군함도 등재하는 거는 막지 못했는데 사도광산은 이거 꼭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국힘의원들한테 뭐 하모 의원이라든지 이모 의원이라든지 네, 권모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좀 인연인 분들한테 좀 같이 가자. 응? 또 같이 가야지 국회에서 예산 지원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4월 달에 사도광산 현장을 방문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들어가는 데만 해도 하루가 걸려요. 동경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또 니카트에서 내려서 배 타고 3시간. 네, 굉장히 이제 힘든 여정이지만은 우리 그 조선 우리 그 선조들이 강제징용 끌려갔던 그 루트를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네,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힘이 이거 촉구 결의안에는 다 만장일치 동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도광산 가는 거는 어떤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나 거기 가면은 안의원 하고 거기 가면은 사도광산 가면은 내년 공천 못 받아. 오. 미안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용화된 눈치 보는 거예요. 아, 국민 눈치를 봐야지 네, 용화된 눈치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공개적으로 네. 문자를 다 돌렸어요. 네, 가자. 4월 6일부터 9일까지인데 이거 우리가 민족적인 문제니까 네. 수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반드시 막자.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 야 정말 큰일이네요.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뭐 친일 외구당이라고 그렇게 비하하는 이야기를 뭐 일각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말 딱해요. 정말 친일 외구당의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국힘의원 114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아니 나는 이거 사도광산 막기 위해서 한번 내 현장도 가고 앞으로 안민석 의원하고 함께 일을 하겠다. 내가 공천을 내년에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네, 이걸 꼭 막겠다. 그런 국힘의원이 114명 중에서 한 분이라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분을 업고서 사도광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4월 달에. 네, 일본 사도광산에서 우리 정말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국민의힘은 이거는 그냥 안민석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조금, 아니 그래도 이제 무소속 의원님들하고 네, 어제는 이제 그 외통위 간사인 이재정 의원님도 가시겠다고 그러고 네, 지금 다행이네요.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가셔요. 네, 다행입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모습 보니 진짜 용기를 조금 더 내시라고 박수를 아유 쳐드리고 부족합니다. 네네. 네.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저께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랬죠. 일본에 이번 갔더니 그 뭐 나카카와 마사하루라는 그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의 야당을 설득하러 한국 오겠다.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부끄럽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또 부끄럽다가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서 네. 이 마사하루라는 이 의원이 도대체 이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나? 응? 우리에게 와서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를 설득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들 몇 분들하고 그 사도광산 갈 의원들 몇 분들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이 일본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위대 그 역할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마사하루 오지 마라. 우리가 일본 가서 당신 만나서 당신 설득할 테니까 날짜 줘라. 네, 그렇게 공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참 네. 우리가 일본 문제를 민족의 자존을 걸고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야당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대통령은 야, 우리나라 야당 부끄럽다 이랬다는데 또 어제는 해명 나오기를 부럽다는 말이었다. 또 이렇게 또 제2의 날리면 바이든 사태가 벌어지게끔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또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누가 어떤 일 하는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 생각하니까 좀 용기를 갖고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영배 의원님이 어제 현재 판결로 아마 민주당 좀 상처받았을 것 당을 같아요. 할 네. 이제 그 계기가 마련됐는데 네. 제가 좀 앞장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영배 의원은 아주 전투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그분이 바로 민형배. 네, 민영배 의원님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래 기다리셨죠? 쇼미더 민심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네, 매주 금요일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오늘 이승영 뉴스마트 경영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첫 출연이셨는데 이승영 본부장님 어떠셨습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너무 살이 쪄 보여가지고 좀 살을 좀 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근데 저 때문에 괜찮으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뭐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나와서 내가 네. 이렇게 제대로 된 해석을 해줬나, 이렇게 민심을 잘 읽었나, 반성한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 자기 살이 써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본부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계속 홍금보기 때문에 네. 홍금보. 우리 셋 다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 주간의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일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있었던 후폭풍들이 모두 반영된 조사. 결국 지금 이게 민심이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부터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화면이 지금 나오죠? 일단 배 소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수치만 먼저 소개해드리고 해석은 또 우리 본부장님 하시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입니다. 33.5%. 이 수치는 뭐 다른 조사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33이 나왔을 거예요. 부정평가는 60%를 넘어선 64.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정이 긍정의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군요. 64.6%. 이거 엄청난 숫자인데요. 우리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욱원님.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은 코털 본부장이죠? 예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코털 우동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님 분석 참 좋습니다. GV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응원에 힘입어서 다시 이걸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주된 이유는 일본 아니겠어요? 네. 그 피해자들과 대법원을 싹 무시하고 뭐 대통령의 독재적인 강제동원 해법이라든지 뭐 일본에 다 퍼주고 그야말로 오므라이스만 드시고 온 그 이른바 굴욕회담이라든지 네. 민심에 작용했다고 봐야죠. 중도층 같은 경우는 3월 첫째 주만 해도 부정이 58.3% 뭐 높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게 10%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69.1%로 그렇죠. 이번 주 조사에서 집계가 됐고요. 결국은 뭐 그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자, 지금 이 조사는요, 106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보수 표집은 32%, 진보 표집이 34.2%입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조금 과표집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중도는 33.7% 정도 표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중도층의 움직임이죠. 중도층 중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비율이 27.6%, 부정평가가 69.1%입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전체적으로 부정평가가 64.6%인데 중도층 내에서의 부정평가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도층들이 네. 조금 이제 돌아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이슈하고 또 69시간제도 있습니다. 다른 또 지금 그렇죠. 경제 많죠.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지난해 말에 발표가 됐는데 대만이 오히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영향까지 미치면서 중도가 좀 더 진보 쪽에 가까운 답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도가 중간에 있는데
어디 쪽에 더 공감하느냐, 동조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전체 여론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 쪽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 쪽에 가까운데 이번에는 진보 쪽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ARS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라고 합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61명이고 응답률은 3.5%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정치 성향별 긍정 그리고 부정 평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보층에서는 뭐 부정이 90을 넘었고 중도층에서는 부정이 70%에 가까운 지금 네. 상황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과의 관계 뭐 개선? 관계 개악?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한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국정평가 추이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또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이게 3월 첫째 주에 40.2%, 그러니까 40%를 찍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예. 네, 3월 첫째 주에. 예. 근데 예. 불과 3주 만에 30% 초반까지 내려온 건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지도가 앞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게 더 내려가요. 그럼 왜냐하면 20% 일본과의 됩니까? 이슈가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특히 일본 언론들이 뭐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독도 뭐 위안부 총리가 언급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해명을 내놨지만 석연치 않고 뭐 멍게까지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정부를 말하자면 갖고 놀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갖고 놀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긍정이 1% 정도 내려갔고 부정은 1.3% 정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게 추이를 잡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40.2% 이달 초만 하더라도 40%를 넘었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미끄러져서 33.5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조금은 완만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가 그래도 보수청이 우리 조사를 보더라도 보수라고 응답하는 것이 32가 있잖아요. 네. 저는 한 32까지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보수만 딱 달랑달랑 유지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부정평가는 한 65, 긍정은 한 32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제 지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일본 이슈는 당분간은 긍정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69시간 근로제 개편안도 문제였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셨고, 정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처음에 그냥 한번 질러봤는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대통령실이 갑자기 자기는 뚝 떨어진 사람처럼 이거 다시 검토해라.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가지고 그건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랬다가 또 뭐 어쨌다 저쨌다 아주 그냥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했던 정책도 뭐 별게 없지만 자꾸 뭐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이 바뀌는 게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뭐 혼선이고 뭐고 다 떠나서 신뢰도고 네. 뭐 다 떠나서 이걸 왜 꺼냈는지 이걸 왜 국정과제로 노동시간이 왜 국정과제 이렇게 우선순위에 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하시는 국민 여러분 별로 근데 없을 갑자기 거예요. 나온 사실 갑자기 이게 왜 네. 나와가지고 뭐 많이 일하고 뭐 많이 쉬자 뭐 이런 차원이라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52시간 제가 만일 주 평균 52시간 일하다가 만일 어떻게 뭐 갑자기 뭐 쓰러지고 뭐 어떻게 됐다.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것도 과로사로 인정을 하는 지금 추세예요. 네, 인정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맞아요. 52시간만 일해도 네. 주 평균. 근데 60시간이 69시간이 이렇게 내놓으면 어떤 특히 2030 세대들이 누가 이걸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혼선까지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일본 이슈보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69시간제가 더 저는 MZ세대의 여론에 중도층에 타격을 주고 있다. 왜? 일본 이슈는 뭐 당장 어떻게 뭐 해결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닌데 69시간제는 이게 입법 예고거든요. 네.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그러면
바로 영향을 미쳤지만 이게 뭐지?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빡세게 일하고 시간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3일째 되는 날 기절, 4일째 되는 날 입원, 5일째 되는 날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멘붕 상태에서 69시간 채용.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숫자로 승부할 일이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8시간 달력제니까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을까? 직장 갑질 건절하고 안전한 사업장 만들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우리 저출산이라고 나라 소멸된다고 이러고 있지 않아요? 예, 언제 이렇게 일하면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웁니까? 자, 아니 30세 전에 3명 놓으면은 병역 면제된다고. 아니 또 지금 지금 이승- 외신에서도 놀라고 있어요. 이승현 본부장은 그런 말 자격이 없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자, 우리 사적인 얘기하지 자식 있는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사생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되게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일에 호주 연방상원에서 노동돌봄위원회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주 5일제의 급여와 생산성 수준을 100%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20% 줄여야 된다. 그래서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에 권고를 했더니 진짜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호주 서비스 노조에서 그 옥스팜이라고 하는 그런 네. 단체가 있나 봐요. 국제기구. 네. 이 옥스팜의 노동자들은 140명 정도 된다는데 네. 정규 급여를 받으면서 주 4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아예 노사 간의 협약을 통해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6개월간 옥스팜에서는 주 5일 35시간 일하는 정규 직원은 보수의 삭감 없이 주 4일 30시간으로 그러니까 5시간이나 줄여가지고 보수는 그대로 하고 주 나흘 일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요. 지금 예. 우리 너무 아니, 그게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시대의 흐름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ASU 빅토리아 지부의 대표는 이런 말을 한답니다. 고용주가 생산성을 다양한 형태로 오히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워라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정신과 신체 건강에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 네. 이 워라밸이. 특히 현대 노동 현장에는 돌봄 책임이 있는 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경직된 월부터 금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거는 이건 과거 유물이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 5일제를 4일제를 바꾸고 예. 급여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그럼요. 남는 시간 동안에 충전하고 뭐 예.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아기도 낳고 잘 키우고 이게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쫙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 취직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이 맞습니다. 더 네. 다른 사람들 또 다시 이 근로를 또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저 듭니다. 한마디만 보태고 싶습니다. 네네. 자꾸만 우리가 경직된 사고가 다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월화수목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월화수 월화 그러니까 일하고 월화수목 한 팀 있고 네. 화수목금 한 팀 있으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괜찮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저는 월화 일하고 수 놀고 목금 일하고 이렇게 예. 하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몰아도는 걸 좋아하는군요. 자 어쨌든 대통령이 여론 진행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최장시간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을 하면서 여론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별로 설득된 것 같지도 않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 관련 조사가 있었어요. 두 가지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본부장님 이 네. 화면에 있는 자료 좀 소개를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굴욕적이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60.2%.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서 네, 네. 굴욕적이다. 네, 굴욕적이다가 60.2%고요. 뭐 성공적이었다가 34.1%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군요. 성공적으로 본 그게 사람들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굴욕적 회담으로 그렇죠. 평가했고요. 네네. 특히 40대에서는 무려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좀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 성공적 회담이라고 한 평가가 한 절반 정도, 한 51.2%, 굴욕적이 40.2%였습니다.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는 예. 차기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그렇-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62%. 요거 예. 조금만 설명드리면 네, 설명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게 우리 국민 여론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거든요. 그래프 네.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강제징용 구상권 청구는 뭐냐면 일본 기자가 물어봤던 게 그거거든요. 구상권 청구 안 할 거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국민 여론은 원점 재검토가 62%입니다. 네. 이게 왜 우려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일본도 컵에 물을 반 안 채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 여론 보면서 아니 국민 여론이 당장 일본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거죠. 한국 외교부에다가 야 당신네 나라 국민도 설득이 안 됐는데 우리 보고 컵에 물을 반 채우라고? 우리 못 채워. 그러면 이게 어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국민부터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성공적 회담이라는 평가가 높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따져보니까 성공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51.2%, 굴욕이라고 보는 비율은 40.2%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60대 60대 이상도 예. 굴욕이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렇죠. 거. 예, 여기는 그 중요한 것 강제징용 같아요. 구상권 청구도 네.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응답이 모든 지역에서 다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형 뉴스모토 경영본부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좀 확인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죠? 이번 주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거는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이 네. 48.8%. 오. 네. 지난주에 45.4%에서 좀 네. 올랐고요. 국민의힘이 34.6%로 지난주에 39%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정의당이 2.9%고요. 더불어민주당 48.8% 이거 상당히 높은 거 네, 아니겠습니까? 과반수 육박하고 네.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51.9%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59%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뭘까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요인도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요인은 외부 요인이다. 그러니까 일본 이슈 관련해서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 69시간제도 그렇고 또 하나는 5.18 망언도 저는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반사 이익을 얻어서 뭐 자체 이익, 자체 결집도 있겠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보면 속수무책이거든요. 아. 왜 속수무책이냐?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연동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기현 대표의 무존재감이에요. 아. 감정일치 아닙니까? 그렇게 가기로 하고 되신 분 아니에요? 네. 같이 가야죠, 대통령 지지도가. 네, 되게 중요한 게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 취임한 이후에 정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는 45.4에서 48.8%로 지금 이게 3.4%나 올라가 있는데 추이를 바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보여드린 거예요. 예. 추이, 예. 국민의힘은 39.0%에서 34.6%로 5% 정도, 4.5%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김기현 당대표 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김기현 의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일종의 상승 효과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로 시작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친일 행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제3자 변제안 발표되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점 찍고 그다음에 이 와중에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막 거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뭐 김영환 도지사가 뭐 난 친일파 하려 한다라든지 아니면 정진석 의원이 식민지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거기다가 대통령께서 배타적 민족주의 뭐 반일 감정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 네, 뭐 이런 네. 말씀들 이런 것들이 더 국민 감정을 해쳤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일종의 이게 피해자분들에 대한 2차 가해거든요. 이 2차 가해입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민 감정, 우리가 일본에 평소에 갖고 있던 일반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이 당정일체가 되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고 국민의힘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결국에는 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또 헛발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셋 낳은 20대 청년, 20대 가장에 대해서는 군대 병역을 면제해주겠다. 이걸 지금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놨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다 화가 났습니다. 애를 낳는 건 여잔데 뭐 그럼 남자를 위해서 그럼 애 낳는 기계가 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게 병역 면제 방안으로
라오스가 있겠느냐, 애 셋 낳고 20대 뭐 하라는 거냐, 막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특정 세대를 겨냥해가지고 어떤 조금의 이득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수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준석계 얄미우니까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 우리 편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끝나고 해서 MZ세대가 반응을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MZ만 일하냐? 우리가 훨씬 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이 하는데, 우리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030 세대 분석을 하는데, 네. MZ세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MZ세대도 모르면서 MZ팔이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맞아요. 정책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MZ세대의 반응은 말을 안 해요. 제가 이거 물어봤더니 MZ세대의 반응은 왕.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비슷한 이야기 나경원 전 의원이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틀린 게 뭐가 있는 있어?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 뭐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저출산 대책에. 아니, 나경원 전 의원 의견이 좋은 거예요. 이걸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 20대 대선 당시에 그 20대 남성이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준 표가? 얼마 된지 아세요? 얼마요? 그 58.7%. 많네요. 네, 30대 남성은 52.8%. 출구조사 결과가. 근데, 예. 아니, 이게 결과가. 최종 최종 결과가 최종 네. 결과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20대 대통령 지지도만 놓고 보면 이번 주에 25.9%입니다. 반토막이 났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던지는 겁니다. 일종의 선심성 정책들인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3%라고도 나오던데, 예. 20대에 아이 셋 낳고 잘 키우는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가능한. 아니, 거를. 20대 결혼을 못 해요. 결혼을 못 하죠. 20대 결혼할 사람 네, 없어요. 없습니다. 예. 모르죠. 군대 가기 싫다고 또 막 결혼하고 그러죠. 아유, 진짜 나는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할 수.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대 대선 때 이미 좀 재미를 봤거든요. 권 여사님께서 예. 권 여사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댓글로 69시간 일한다면서 셋을 어떻게 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 다 상충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 20대에 셋을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대 사람들도 어쨌든 69시간을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20대에 셋을 낳으려면 세 쌍둥이를 낳아야 돼요. 69시간 일하면서 애 셋을 어떻게 낳냐? 그거 오케이야 여자분이 괜찮네. 어딨냐? 쌍둥이. 이거 보세요. 자, 국민의힘이 당 소속 의원인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방안. 하영재 의원 뭐 뇌물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이거 오면은 니네 이거 불체포 동의안, 체포동의안 이거 가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시점에 아주 잘 온 것 같아요. 이 체포 동의안 30일 표결이죠.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가결시키자니 뭐 이재명 대표하고 노웅래 근데 의원 그거랑 무슨 부결시킨 상관일까요? 거하고 좀 대비가 되고 일단 여론의 압박. 그 부결을 하자니 또 이재명 대표 부결 의식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그러니까 뭘 해도 네. 그걸 노린 거죠. 내로남불. 근데 저는 말하자면. 그거보다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범죄 사실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 맞습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따져야지 뭐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죄질면에서는 매우 네. 안 좋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가결됐네 안 가결됐네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렇죠. 여론에서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국회의원들께서 솔직하게 본인이 소신껏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처럼. 예? 네, 자, 솔직껏 하시면 돼요.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여전히 민주당 비명계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당원, 권리 당원이라고 예.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시정까지 지금 한 상태예요. 물론 이미 당무회에서 의결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부지방법원에서도 결정이 인용으로 안 나올 거긴 네.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요인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검사의 시간에서 판사의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비명계에서 목소리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네.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승영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장 회고록에서 노무현 네네.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맞다 이러면서 시계에 대해서는 쪽팔리니까 이건 하지 말아달라 부탁까지 했다 뭐 이러면서 아주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는데요. 이인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55%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네. 저는 이거 사자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인규 씨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잘 알았던 사람으로서 뭐 이 사람 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봐야죠. 이런 얘기해줘야죠. 사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래도 생각을 일단, 하는데 네. 자기가 져야 할 책임 회피하고 외국에 비겁하게 도망 나가 도망갔다가 있다가, 네. 갑자기 와서 마치 무슨 자기가 진짜 검사였 수사를 잘한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그냥 저는 이런 사람한테는 관심 자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 총 책임자였으면 네. 뭐가 어찌됐든 다 내 책임이다 하고 해야 그게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네. 뭐 들어오셔가지고 책을 팔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정치라도 좀 해보려고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부 그야말로 소수의 정의로운 검사들한테까지도 폐를 끼치는 저 데이터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 추정 사실이 30.1인데 이게 우리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지지율이나 비슷해요.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퍼센트에도 못 미쳐요. 그러면 사전 명예훼손이 55.1이면 중도층은 여기에 다 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도층 그러니까 진영간 논리 빼고 중도층도 막 고마해라 고인 아니냐 왜 그래 이 여론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사는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검사는 본인들이 이래저래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 같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읍소하는 사람이죠.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은 판사가 하는 건데 이 책에는 확정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맞다라고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승현 본부장이 그렇게 썼으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분이 일반인이니까. 하지만 이인규는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로서 이 수사를 책임지고 고인이 목숨까지 버리게 만든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와서 말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직 검사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본인이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흘린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물론 가족들은 아마 더 이상 이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괴롭기 싫어서 아마 어떤 형사적 조치는 안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또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좀 단죄를 하고 역사적으로 심판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가 또 열심히 달려봤는데 시간이 또 막 오버됐군요.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먹고 자라는 거 아시죠? 네, 25만 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30만 기대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조댓글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는요, 또 전 청와대 부대변인 누군지 한번 기대하시고 다시 찾아주시죠. 월요일 날 영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날 만나요.